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12월 14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었죠.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제 초래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순탄치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큰 성과를 마련했고 큰 분기점이 된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듯이 부드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탄핵안 가결에 따른 어떤 성과와 앞으로 전망해보고 지금 세상의 흐름이 봤을 때 윤석열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좀 김건희가 강력히 저항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은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에 전달이 됐고, 그래서 임무정지가 됐죠. 오늘 오후 7시 몇 분부로. 그러면은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해야 돼요. 근데 지난번 이제 노무현과 박근혜 사례를 보면은 60여일 만에 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2달 정도예요. 그럼 오늘이 12월 14일이니까 한 2월 초, 모르겠으면 내년 설이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2월 중순쯤에 결판이 날 가능성이 큰데, 그때까지 윤석열이 가만히 있겠느냐? 집에서 책이나 보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윤석열의 입장이고 김건희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종전으로 움직여 가고 있고 또 트럼프가 그가 취임하는 1월 17일까지 가자 전쟁을 끝내라 이런 부분이 또 있고, 지금 시리아전이 좀 희한하게 꼬이는 부분이 또 있긴 있어요. 어쨌거나 1월 17일 정도 되면 트럼프는 가자전이 어떤 식으로든지 중동에서 전쟁이 지속되든 지속되지 않든 발을 빼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차지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내년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월, 6월부터는 미국에 다시 기운을 차리기 위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행동을 준비해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할 텐데, 당연히 정권 초창기 힘이 붙어 있을 때 그것을 해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는 이제 정권 재창출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트럼프는 재선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의 부통령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 미국이 망가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트럼프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 문제는 우크라이나전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그게 러시아와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이미 이제 이야기가 아마 오고 가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거랑 국내에서는 윤석열이 저항을 한다, 이런 부분하고 막 뒤섞인다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다, 앞으로 몇 개월이. 그리고 또한 국내 정치 판도는 대단하게도 지금 20, 30대 특히 여성들이 전면에 나섰고 어떤 각성이라는 걸 하게 됐다. 저도 많은 분들 느끼셨겠지만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나를 희생하면서 행동을 옮겼는데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전체가 나아진다라는 이 보람을 한번 느끼게 되면은 평생 고정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 30대의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고 40, 50대가 감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둘이 손을 잡는 셈이에요, 이제. 그게 이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지지율 조사에서 퍼센티지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웬만해서는 안 바뀌어요. 역사적인 경험이거든요. 아마 이런 단기간에,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런 경험을 겹쳐서 서로 공유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는 경험을 한 세대는 우리 역사상에 우리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경우 없어요. 우리나라를 다 쳐다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 변해요. 이제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30대하고 40, 50대가 손을 잡아요. 60대까지. 제가 무슨 한 45세에서 65세 정도까지라고 봐집니다만 45세, 65세가 우리나라 인구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대오가 확 형성됐다, 지난 1, 2주일간에. 여기에 대해서 기성의 국민의힘 지지 계열이 크게 오판하고 있다, 이제. 근데 그들은 이번에 투표 행태를 보면은 탄핵에 있어서
이런 형태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윤상현이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1년만 지나면 까먹어. 또 우리 찍어줄 사람 찍어주게 돼 있어. 이번만큼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정치 지형이 꺾였어요. 이제 다른 단계로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탈표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거든요. 옛날식으로 갈 수 있다. 갈 것이다. 예, 끝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 국민의힘은 와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자, 여기 이제 국제적인 관계가 들어와 있죠. 러시아가 있고 미국이 있고. 자, 그 과정에서 야당의 지도자들은 신변 안전에 크게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흐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미군까지 공격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누가 그걸 확인해 주겠습니까? 근데 뭐 어제 채널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북한이 찝쩍거려서 전쟁을 하려고 했잖아요. 확실한 것은 미군을 공격하는 것이죠. 자, 그런 생각까지 하는 세력이 내가 아니면은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는 그 세력, 나의 반사 이익을 보게 되는 그 누군가들을 제거하고 싶은 욕구가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무조건 흙탕물을 만드는 게 유리한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렇고. 예. 자,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가 이것을 대응을 하게 돼 있는데, 예, 회색지대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 조금 드려볼게요. 네. 자, 제가 오늘 뭐 다녀왔습니다. 1호선 신길역입니다. 여기 내려가지고 예의도로 넘어가는 이제 다리를 건너서 갔습니다. 이게 지도로 보니까 제일 가까운 길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 보이시죠? 이게 오후 2시 37분에 찍은 사진입니다. 3시부터 공식 행사가 있다고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갔는데 이미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고 계속 꾸역꾸역 밀려갔습니다. 예, 건너가는 이제 다리죠, 예의도로. 예. 자, 그래서, 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제가 진출한 한계는 어디까지냐면은, 원래 목적은, 저는 뭐 집회에 참여해서 앉아서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뭐 다른 행동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역사의 순간에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하고 싶었고, 시위의 분위기를 오랜만에 느껴보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이제 컸었는데,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KBS 본관 뒷골목이에요. 지금 화면에 주로 보니까 오늘 돌아와서 보니까 국회 앞 대로만을 주로 보여주는데 저는 뭐 그까지 나갈 엄두는 내지도 못했고 그 뒷골목 KBS 같은 건 뒷골목이에요. 예. 거기도 꽉꽉 들어찼고 거기도 독립적인 연단이 설정돼 있었고 진행자가 있었고 따로 음악이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 진출을 했다가 좀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지하철 내에서 탄핵 결과를 봤습니다. 예, 자,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국민 기대 수치에 한참 못 미쳤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열기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시대적 흐름이 바뀌었다가 아니고 예, 여름밤의 열기처럼 확 타올랐다가 식을 것이다. 그래서 기대 수치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204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12명 정도가 돌아섰다. 기대치보다 늘었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것은 뭐냐? 국민의힘이 이것을 접근하는 방식이 지난 수십 년간 정치인들이 해왔던 행태랑 똑같다는 겁니다. 되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했다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 투표를 아예 안 했더니 내가 늘 뽑아줬는데 니가 투표를 안 해? 그런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번에는 투표를 참여를 했는데 반란표는 적었다. 이것은 내 지역구에서 이번이 탄핵이 되든 탄핵이 안 되든 나를 지지해주는 표심과는 큰 차이가 없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지금의 흐름을 잘 읽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제가 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이번에 새로 됐죠.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힘은 존속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예전에 공화당, 민정당, 뭐 새누리당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그걸 이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와해될 것이다. 뭐 분당이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아니다. 네, 여기는 소멸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대응을 봤을 때. 예. 이것은 엄청나게 크고 지금 유권자들의 지형이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감안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네, 그게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입니다. 또 이런 변곡점을 지났기 때문에 세상사의 큰 변화에서 앞으로의 뭐 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의 변화 속도는 더 빨라질 거예요. 그럼 이 국힘당, 국민의힘은 더더욱 거기서 거리가 멀어질 거예요. 그게 제 추정입니다. 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예가 이겁니다. 위에는 홍준표고 밑에는 이제 이준석인데 둘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위에는 저 흥분하고 있죠. 거기는 당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 홍준표는 탄핵 찬성한 사람들 제명하겠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둘은 똑같아요, 이준석하고. 윤석열이 아웃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도 지금 섣불리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러면은 대선 국민이 초래됐을 때 거기에 내가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둘이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윤석열이 끝났다. 나한테 기회가 왔다. 그러면 나는 홍준표는 당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보수에서 주자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주자 자리를 내가 대구시장에 내가 차지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 허전한 마음을 더 내 그 빈자리를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세상의 흐름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저는 제 의견을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준석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했어요. 보수 정권이 10년 사이에 2번의 탄핵을 경험했다는 것은 보수 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건 맞는 말이죠. 예. 저는 뭔가를 다 떠나서 이런 사안들을 접할 때면 그 사람을 유심히 봅니다. 사람을. 예. 근데 지금 이제 이준석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제 편견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했던 20, 30대의 모습들이 있죠. 예. 근데 실제 20, 30대는 그러지 않은 것으로 지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들여서 무상급식으로 같이 키웠더니 애들이 공동체 의식이 숨어 있었구나. 밥을 확실히 같이 먹여야 되는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준석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20, 30대의 약점들을 고스란히 가진 그런 인물이에요. 나이는 젊지만 기성세대의 나쁜 물을 많이 빨아먹은 친구예요. 되게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죠. 탄핵 보수 정치 완벽한 건 몰라. 그래서 내가 새로운 보수의 주자가 되겠다. 젊은이로서. 내년 선거, 내년에 나가겠다. 내가 40살이 넘어간다. 내년 되면은. 그 이야기예요. 둘이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과연 핵심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 도도한 큰 흐름이 강이 어떤 부분에 확 꺾였는데, 내지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따로 흘러내려오다가 두물머리에서 딱 만났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남한강, 나는 북한강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은 향후 대표 주자가 될 수 없다. 그것은 혼란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이 김건희가 걱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해치우는 건 쉬워요. 그래서 야당의 지도자 그룹, 대선 후보 그룹을 신변 안전을 신경 써야 된다. 저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네.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금. 자, 윤석열이 이 말을 한번 보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까지 국가 위해 최선. 이게 그가 하고 싶은 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달에 한 10일 정도는 가짜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죠. 항상 늘 새벽까지 술을 포금을 해서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출근 행례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하겠다. 이 말은 섬뜩한 것이고 저는 그의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뒤에서 조정하는 김건희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걱정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번 탄핵은 순리대로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가 미끄럼 타서 쭉 매끄럽게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BBC가 잘 말을 하고 있죠. 윤석열 조용히 물러나지 않을 것. 지금 우리 이상으로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이 영국이고 영국의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지금 BBC의 이야기는 미국의 이야기예요. 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많이 동의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어제 김어준이 제보한 폭로한 내용들 이런 게 있었어요. 김건희가 은퇴한 특수부대 모임에 계속 전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거는 지난번에 세월호권을 바탕으로 둔 최순실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줬던 당시에는 박근혜 입장과 비슷해요. 예, 이 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건희가 지금. 네. 자, 어제 김어준 이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늘 뭐 미국 대사관이 그것을 부인을 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부인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어디 언론에서도 미군을 공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다루지를 않더라고요. 한동훈을 사살하는 거하고, 북한군의 소행으로, 보이게끔 해서, 그리고 우리 아군을 북한군을 위장시켜서 미군을 공격해서 사상자를 내게 하는 거하고,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중차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까? 미군을 공격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다고 김어준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뭔가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미국이 개입했다고 봅니다. 예, 그 정도까지는 파면 보도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또 영상이 또 제한 조치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건 걸렸거든요. 자, 이거를 확인을 해주는 게 지금 김어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육군대장 출신이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리고 안기부 1차장을 했던 박선원 의원하고 공유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체적인 거기에서 물어봐라. 거기서 지금 박선원 의원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정보사령관, 지금 정보사령관이 지금 핵심으로 보이죠. 문상홍가, 이름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걸 긴급 체포를 해야 된다. 여기가 국방장관을 코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현재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소개를 시켜줬다. 그래서 문상호가 좀 핵심이다. 예인형과 더불어서. 그래서 계엄포고령 초안도 그가 썼다. 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직 정보사령관이다. 그래서 김건희가 전화를 한다는 쪽이 이쪽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김어준이 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풀이해 준 거예요. 박선원이. 그래서 이 점은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예. 자, 이러면 이번에 이제 박선원 의원이 이제 상당히 조명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며 봤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력을 보게 되면은 우리한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언론에 의해서 되게 막 짙게 밝혀진 우리들이 가진 어떤 과거 대통령들에 대한 어떤 기준들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돼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옛날 노무현이 지금은 뭐 노무현에 대해서 욕을 한다거나 감히 또 정치적 상대방이 욕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입지에 올라선 거죠. 김대중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김대중도 내내 평생 죽을 때까지 빨갱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노무현도 취임 중에 엄청난 욕을 많이 먹었고 엄청난 낮은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한 바도 있었어요. 퇴임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언론이 그를 공격했죠. 검찰의 밥이었죠. 자, 그거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올라가는 기현상을 초래하자 이명박은 상당히 불쾌했죠. 자, 그거와 검찰 세력이 맞물리면서 그리고 언론까지 맞물리니까 사람을 구석으로 모는 겁니다. 자,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호의적인 어떤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되새김질을 하면서 김대중은 자리를 잡았고 노무현은 지금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자, 문재인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재명은 앞으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분명히 적대적인 언론 환경에 노출돼 있고 상당 기간 오래 노출된 덕분에 어떤
뭐라고 할까, 낙인이 찍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노무현이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한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공개석상에서 나는 문재인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에 대한 것은 살짝 옅어지긴 했지만 많은 낙인이 찍혀 있어요. 비록 그가 40%라는 최고의 지지율로 대통령직을 마감했지만.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한번 던지고 싶어요. 박선원 의원에 대한 이력을 보면 거기에 대한 실마리가 조금 보여요. 볼까요? 위에가 과거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최근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22대 국회의원 됐다고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참여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 행정관으로 들어왔었어요. 근데 젊었을 때겠죠. 오래전이니까 2003년이니까 지금부터 20년도 넘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는 그전에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뭐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노무현이 픽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대통령 비서실 통일외교안보 전략비서관으로 올라가요. 검증을 했더니 일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관에서 비서관이 됐어요. 자, 그 다음 노무현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그 다음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되면서 빈 공간이 있었겠죠. 한 8년이나 7년이나 이렇게. 그 다음 문재인 정부 들어오니까 바로 이 사람을 다시 씁니다. 물론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로 씁니다. 그 다음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씁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 다음 계속 진급을 합니다. 제12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제18대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돼요. 정보통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대외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20년 이상을 이 분야에 전문화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말단으로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노무현의 정부에서 인정을 받았고 8년의 공백 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작됐을 때도 문재인 정부도 테스트를 했어요. 처음부터 바로 큰일을 안 시켰어요. 그렇지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역량을 입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정원 제1차장 실세의 일을까지 맡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여론전 때문에 노무현은 욕을 하다가 이제 욕을 안 하는 분위기가 되는데 문재인은 아주 욕 많이 해요. 증거는 없어요. 지금 댓글들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것도 또한 저는 노무현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특히 북미 종전선이 체결되게 된다면은 그에 대한 큰 그림은 박선은 그 엄청나게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문재인의 성과가 될 거예요. 엄청나게 성과죠. 왜? 남북 통일에 디딤돌이 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노무현은 이랬는데 문재인은 못 믿겠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있으면 이제는 이렇게 이재명을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지만 그 양쪽을 관통하면서 일을 해서 계속 성장해 왔던 박선원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 최소한 노무현 문재인은 같은 선상에 있구나. 지금 탄핵 국면에서 이재명이 옆에서 핵심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이어주는구나. 그게 이 사안을 보는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낚시질을 하려는 세력은 엄청나게 많아요. 네. 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국제관계를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 트럼프 우크라이나 가자 전쟁 끝나면 김정은 만날까 그제 드린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이 타이밍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윤석열이 탄핵이 되는 시점이고 거기다가 김건희가 반격을 생각하는 시점이에요.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다툼을 끝내야 되고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면서 새로 먹고 살 거리를 미국을 위해서 마련해 줘야 돼요. 재빨리 그것도. 예. 이게 미국이 전쟁에서 빠져나간다는 게 영향력을 단순히 뺀다? 나는 내한테만 돈을 쓸 거야. 이제 미국 내에서 우리끼리만 조용히 살 거야. 이런 건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패권이라는 위치에서 오는 부수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많았고 그게 달러의 지위에서 또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위를 포기하면 미국은 망하는 거죠.
아무리 뭐 관세를 올리고 미국 내 기업을 육성한다고 미국 기업들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것은 뭐냐? 기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달러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큰 축이 된다. 그리고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중국의 힘을 눌러야 돼요. 러시아는 미국한테 고슴도치처럼 아주 강력한 적이지만 미국을 무너뜨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중국도 급하거든요. 지금 뭐 거품 끊이지 않게 계속 어떤 일을 벌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상관이 있는 일이고, 그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북한과 종전선언이고 남북 교류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를 만드는 것이고 러시아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러시아도 살찌우고 나도 살찌우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고립되는 거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의 탄핵 사태는 중국한테 주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크다. 이것을 엄청나게 홍보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남한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세계의 모범으로 올랐을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아요. 전 세계의 교과서에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됐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MTN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게 시사는 커요. 물론 그들은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의도로 기사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국민 심판 상상 못할 서사 중포탈의 의미심장한 걸 이겁니다. 한국은 미국한테 해줄 수 있는 미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남북 소통이 돼서 비핵화를 선언하게 되면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랑 손을 잡을 수 있게 돼요. 북한에 투자하면서 중국과 베트남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 기지가 마련돼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중국을 포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몽골하고 연결이 되면서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를 건드릴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거죠. 예전에 한국의 3.1운동이 조선시대에 3.1운동이 발생을 했을 때 중국 민중의 큰 자극제가 됐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많았을 겁니다. 아니 저 조그만 나라가 저 결기가 대단하네. 똑같은 거예요. 한국의 탄핵을 지금 윤석열까지 날려보낸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고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어쨌거나 해낸다면은 중국이 지금 가장 불안한 게 정치 체계거든요. 국민들이 뽑지 않는 거잖아요. 책임지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안 지죠. 그들의 민주화의 수준은 되게 낮고 미국과의 어떤 패권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면서 소위 말해서 중국의 정치 체계는 더더욱 민초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기회를 다 틀어막았어요.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서 돈은 계속 벌렸어요. 뭐 거품이 많지만.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그 배검주의가 팽배했을 거예요. 그게 소수민족 문제가 많죠. 도농 간의 차이가 크죠. 엄청난 가운데 중국이라는 나라 내에 어떤 에너지가 충진되어 있다는 거예요. 변혁에 대한. 그것은 순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이런 메시지까지 준다. 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더니 즐거운 마음속에 희생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축제를 하면서 지도자를 바꿔버리네. 우리는. 이것이 미국이 기다리는 부분이죠. 그 역할 우리가 다 해주는 거예요. 미국 우리한테 엄청나게 고마워할 겁니다. 예. 윤석열만 잘 제거되면. 자, 그래서 지난번 박근혜 탄핵할 때도 미국은 우리 촛불 시위가 없었으면 조현천을 위시한 쿠데타를 통해서라도 박근혜를 밀어내려고 했다는 게 저는 거의 이제 확신에 가깝게 듭니다. 근데 촛불 시위가 일어났어요. 국민들이 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될 수도 있겠다. 자, 그걸 헌법재판소가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간 거죠, 그렇게. 자, 한번 했더니 질이 났어요. 이번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이제는 아예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윤석열을 디스하고 있어요. 자, 헌법재판소의 뭐 법관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헌법재판소가 이 흐름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엔 내란죄예요. 내란죄. 예. 그래서 김건희가 반드시 저항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이길 도리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한 2, 3개월 동안 위험하다. 근데 미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이다. 네. 이거는 지금 이미 이제 윤석열은 더 이상 전 세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거 없어지더라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쟤를 없애라. 아무도 탓하지 않는다. 더 어떤 이상한 시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네. 자, 또한 일본. 오늘 보니까 이 기사가 났어요. 자, 오늘 탄핵안이 통과됐다는 내용인데, 이 댓글을, 이게 이제 얼마 전, 제가 이걸 봤을 때 5분 전이었잖아요. 댓글이 몇 개 안 달렸어요. 근데 댓글을 쭉 보다 보니까 제가 AI의 도움으로 댓글들 좀 읽어봤습니다.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이 밑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계엄령이 처음에 발동됐을 때는 무시하고 보도도 하지 않더니 탄핵이 되니까 바로 발표를 하네. 수수께끼군. 이런 내용이에요. 일본 댓글이.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일본이 한국의 계엄령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세상 돌아보기 때까지 다뤄왔던 여러 가지 맥락을 봤을 때는 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게 일본한테 유리한 거예요. 윤석열이 뭐 민주주의고 뭐든지 간에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어서 일본한테 기회를 계속 부여하는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중국과 관련해서는 뭐 시덥지 않은 여러 가지들 이야기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맞을 겁니다. 예, 중국은 한국에서 이런 민초들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역동성 그리고 답을 내놓는 거 하다가 붕괴되는 게 아니라 중국은 이때까지 홍콩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미국이 많이 도와줘도 안 됐어요. 근데 도화선이 한번 붙으면은 옮겨 붙을 수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그죠? 티베트, 신장 위구르, 내몽골, 그 외 남부 지역의 소수민족들. 러시아가 붕괴될 때 그렇게 붕괴됐습니다. 미국이 만에 하나 붕괴된다면 거기도 주별로 갈라질 거예요. 큰 나라가 붕괴될 때는 그렇게 붕괴돼요. 금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3.1 운동이 똑같이 일본에 침투를 받았는데 그 조그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받아치는 것이 훨씬 세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대박인데 이랬다. 이번에도 그래야 될 가능성이 크다. 자, 세상의 변화가 여러 가지가 모이게 되면 강력한 힘을 발생시키게 돼요. 네. 자, 이 결과로 트럼프는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분란 그리고 김건희의 추가적인 분란 앞으로 2, 3개월 남은 기간 동안 그것을 남북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또 어떤 신선한 긴장감으로서 외자 전 세계가 지금 이걸 바라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BBC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와,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우리 총리 스타면은 왜 이렇게 없애질 수가 없지? 그건 내각제니까. 예, 전 세계는 신선함을 원하거든요. 우리가 변화를 만들 수 있구나. 즉, 그 말 있구나. 이런 힘을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체념 상태거든요. 기존의 정치 세력이 항상 이거잖아요.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뭐 그런 이야기들 나오더라고요. 헌법은 고칠 게 없다. 운용의 묘죠. 지금 우리 법도 대부분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거기서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건데 한국은 대우를 만들어서 피 흘리지 않고 게다가 웃으면서 확 집어 던지는구나 저거를. 예. 그래서 한류의 새로운 형태가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한류가 된다 그러면 전 세계의 정치적 지형이 바뀌는 것이고 일본은 입을 벌리고 이럴 따름이고 중국은 큰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그걸 트럼프가 어떻게 만져내느냐.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예,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의 운명이 결정될 거라고 봐요. 김건희하고.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